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420번째 시간으로 신탁의 밤이라는 수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탁의 밤, 폴 오스터. 나는 오랫동안 병을 앓았다. 병원에서 태어난 날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도 제대로 알 수 없었고 내가 누구인지도 잘 기억나지 않았다. 그 당시 내가 겨우겨우 뗄 수 있었던 느린 그림으로라도 긋기만 하면 이상하게도 머릿속이 텅 빈 것처럼 휑해지고 갖가지 뒤섞인 신호들과 이리저리 얽힌 성 같은 것들이 마구 몰려들었다. 온 세상이 내 눈 앞에서 울퉁불퉁한 거울에 비친 반사상처럼 요동치며 튀어오르거나 너울거리고 있었다. 한때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언제나 급히 쓰러고 언제나 이곳저곳 옮겨다니고 언제나 시간에 늦고 언제나 해가 지기 전에 몇 가지라도 더 챙기려고 아둥바둥 다투는 사람들 같았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면서 나는 그 게임을 더 이상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말하자면 나는 이제 기능이 온전치 못한 부품들과 신경병적인 난제들을 안고 있는 손상된 물건들이었고 그 모든 광란적인 획득과 소비에 냉담해졌다. 나는 북덕 끝에 있는 내 방으로 들어가 새로 사온 물건들을 풀었다. 내가 문제의 아침이라고 부르기 좋아하는 9월의 그 토요일 오전까지는 의자에 앉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다. 그런데 이제 딱딱한 나무 의자에 내 한심하게 빗장 마른 엉덩이를 내려놓는 사이 마치 내가 길고 어려운 여행에서 돌아온 사람 같다는 세상에서 자기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내놓으라고 하기 위해 돌아온 운나쁜 여행자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 자리에 다시 앉는다는 것이 기분 좋았고 거기에 다시 있고 싶어 한다는 것이 기분 좋았다. 예전의 그 책상 앞에 앉는 순간 파도처럼 밀려와 나를 휘감은 행복감 속에 나는 파란 공책에 무언가를 적어놓는 것으로 그 일을 기념하기로 했다. 어느 사이인지 모르게 2주일 전 내 친구인 존 트루즈와 나누었던 이야기를 떠올렸다. 그는 몰타의 매 제7장에 나오는 플리트 크래프트의 일화, 그러니까 자신의 삶으로부터 떠나 사라져버린 남자에 대한 일화를 인용하고 있었다. 플리트 크래프트는 철저히 판에 박힌 남자, 즉 남편이자 아버지이며 성공한 사업가로 불평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그가 점심을 먹으러 걸어가고 있을 때 건축 공사장 10층에서 돌보가 떨어져 내려 하마터면 그의 머리에 맞을 뻔한다. 조금만 더 앞으로 나갔더라면 그는 박살이 나고 말았겠지만 들보가 간발의 차이로 그를 비껴간 덕분에 보도에 튀어오른 조그만 사금파리의 얼굴을 맞은 것 외에는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고 그곳을 벗어난다. 그렇더라도 그 구사일생한 사건으로 그는 몹시 놀랐고 마음속에서 그 일을 몰아낼 수가 없었다. 해미씨 말한 대로라면 그는 누군가의 삶의 내막을 드러내어 자기에게 보여주었다고 느꼈다. 그는 세상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온건하고 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 자기는 처음부터 내내 잘못 생각했고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우연이라는 것, 나날의 삶에서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성큼성큼 다가오고 어느 순간에 라도 아무런 이유 없이 목숨이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점심 식사를 마쳤을 때쯤 그는 자기에겐 파멸적인 힘에 복종하는 것 외에는 아무 의미도 없고 완전히 자의적인 어떤 자기 부정행위를 통해 자신의 삶을 박살내는 것 외에 달리 택할 도리가 없다고 결론짓는다. 말 그대로 그는 불에는 불, 물에는 물로 싸울 것이고 그래서 구태여 집으로 돌아가거나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거나 하다못해 은행에서 돈을 인출을 하고도 하지 않은 채 식당 테이블에서 일어나 다른 도시로 옮겨가서 자신의 삶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그런 별로 많은 노력을 요하지 않고 매끄럽게 술술 흘러나왔다. 나는 그것이 놀라웠지만 내가 손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속 옮기기만 하면 다음번 단어가 내내 거기에 있으면서 펜이 닿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다. 실비아 맥스웰의 손녀딸이 그의 사무실로 들어선다. 그녀는 간소한 차림에 화장을 거의 하지 않았고 머리칼은 유행과 관계없이 짧게 친 모습이었다. 그런데도 닉은 그녀의 얼굴이 그처럼 사랑스럽고 그처럼 가슴 철렁하게
윗대고 순진무구한 것을 보고 갑자기 그녀가 희망과 불련한 에너지의 표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순간 숨을 멈춘다. 그것은 정확히 내가 그레이스를 처음 보았을 때 느꼈던 것과 똑같은 정신이 아득해지고 마비 상태가 되어 다음 숨을 들이쉴 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나로서는 그 느낌을 닉 보온에게 이입하고 내가 경험했던 다른 이야기의 맥락에서 상상한다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가 그녀에 대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지 못했다. 하지만 닉이 그녀에게 매력을 느끼고 그녀의 다채로우면서도 순진무구한 태도에 끌렸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로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만일 이 여자와 함께 침대로 갈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할 것이고 결혼생활까지도 희생시키겠다는 비유적으로 말하면 욕정의 천둥 같은 생각이 번쩍 스치고 지나갔다. 남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루에도 20번씩 하는데 어떤 사람이 순간적으로 휙 지나쳐가는 욕정을 느꼈다고 해서 그 충동을 실행에 옮길 의도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닉은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이 떠오르자 자신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고 죄책감에 양심이 찔린다. 베타와 내가 3, 4분쯤 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 때 그레이스가 사무실 안에 들어섰다. 그녀와는 우리와 15분 정도 자리를 같이 했는데 그녀가 다시 자기 사무실로 돌아갈 무렵쯤엔 나는 그녀에게 빠져 있었다. 그 느낌은 그처럼 갑작스럽고 그처럼 결정적이고 그처럼 예기치 못한 것이었다. 나는 이런저런 소설에서 그런 느낌에 대해 읽어보았지만 언제나 작가들이 첫 인상의 위력을 과장해서 남자 주인공이 사랑하는 여자의 눈을 처음 들여다본 순간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를 늘어놓는다고 생각되었다. 나처럼 태어나기를 염세적인 사람에게는 그것이 참으로 충격적인 경험이었다. 나는 내가 마치 엄유시인들의 세상으로 돌아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내내 꿈꿔오던 눈부신 여성이 처음 눈앞에 나타났을 때 나는 사랑이 불타올라 그녀를 갈망하고 연모했다. 그리고 벙어리처럼 말이 없어졌다. 그 모든 일이 따분하게 그지없는 구역에서 20세기 후반 미국 사무실의 살벌한 형광등 불빛 아래서 누군가가 살아가면서 그런 열정에 마주치리라고는 생각도 하기 어려운 곳에서 일어났다. 그런 일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도 우리가 왜 어느 한 사람에게 빠져들고 다른 사람에게는 빠져들지 않는지를 설명해주는 어떤 객관적인 이유도 있을 수 없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